자,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생활비라고 받았는데 그걸로 자산 축적을 하면 이거는 징해다. 진짜 내가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차용증 잘 작성하셔서 그대로 좀 실천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적요를 좀 잘 남겨 놓으셔서 자, 현금 함부로 쓰면 또 조사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 뽑게 되거나 네. 뭐 은행원에서 바로 이제 면담을 요청할 테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그 금액 이하로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의심거래 보고로 잡힐 수 있다라는 점. 아,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채널 처음으로 세금 관련된 콘텐츠 찍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는 걸 느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 마련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또 계좌이체 관련된 건데,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 받을 때 최악의 실수는 뭔가요? 우선은 그렇게 학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증여재산 공제가 기본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액수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4년도에도 세법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혼인하게 됐을 때 혼인 전후 2년간은 1억 원 더 줄 수 있고, 출산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뭐 1억 원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먼저 이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러프하게 좀 풀리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최악의 실수라고 한다 그러면 세법상 저는 이제 잘못된 금융습관, 그러니까 그 금융습관이 나쁜 게 아닌데 세법상으로 좀 나쁘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냥 무턱대고 막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결혼하니까 전세금 줘야지. 뭐 이제 뭐 주택도 한 채 있어야지 뭐 이렇게 툭툭 주시는 거가 이제 세무서에서 사실 바로 즉각적으로 연락이 오는 건 아닌데, 연락 안 오니까 한 1, 2년 지나면 뭐 별거 없구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일단은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은, 가족 간에 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공제 액수가 높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이. 증여가 이제 10년간 총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결혼하는데 아니면은 있어서 막 그 자금 가지고는 사실 뭐 어디 전세금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게 이제 증여로 포착되고 하니까 이제 혼인율도 좀 높이고 출생률도 좀 높여야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24년도부터 1억 원 더 줄 수 있는 걸로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주는 건 상관없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도 이제 10년이 지나서 또 2천만 원 줘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아닌 경우는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그럼 뭐 이제 그런 걸 잘 관리하는 분은 태어나자마자 계좌 하나 만들어서 2천 주고 10년 지나서 2천 주고, 그 다음에 20살 돼 20년 지났을 때 5천 주고 30살에 5천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 없는 거죠, 일단.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 문제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다 합치면 한 1억 4천만 원 되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 4% 정도 반영하면 그게 이제 한 30살쯤 됐을 때는 한 2억 3,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는 약간의 이제 자금의 여력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여력이 되시면 무조건 권해드리는데, 증여재산 공제까지는 사실은 직계 존속 중에 누가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들으시고 나서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2천만 원이. 나도 이제 경제적 활동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부모들이 제발 좀 주셔라, 손주. 어차피 2천만 원까지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줘도 똑같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손주는 받고 나서 뭐 해외 주식 만들어서, 해외 주식 계좌 만들어서 배당 위주로 이제 좀 쌓아 놓는다거나. 왜냐면 증여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니까. 은행에만 넣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혼할 때 또 뭐 얼마 정도 공제된다고요? 24년도부터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혼 전후 2년에 증여를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부터예요, 이거? 네, 24년에 이제 지금 세제 개편안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5천만 원 받더라도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신랑이 1억 5천 받고 신부가 1억 5천 받으면 딱 전세자금 나오는 수준으로. 그건 뭐 당연히 결혼 증빙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혼인신고 법률혼이 되는 거는 이제 클릭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받았는데
결혼을 2년 내 안 했다. 이제 뭐 사실 뭐 파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그 자금을 돌려주면 증여 없는 걸로 봐주겠다. 그런 이제 시행령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랑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증여가 결국은 예전에는 이걸 보시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나는 증여를 하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누가 연락받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게 포착률이 높아진 게 이제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예요. 이게 예전에는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17년 파리 대책 때 생긴 건데 주택을 취득할 때 그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뭐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6억 원 이상의 주택 취득하면 나 이 주택 살 때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녀가 취득하면서 자기 그동안에 번 돈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빈 공간을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그 전월세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이 가장 핵심이 그동안에 뭐 이런 게 걸리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준 내역이 이제 조사에 많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형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바쁘셔서 어머니한테 주고 어머니가 아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세법상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자마자 증여, 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주자마자 증여.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현금은 태그가 없어서 이게 대법원 판례에 있는데요. 주면 다 증여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또 돌려주시잖아요. 돌려줘도 사실은 증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 다이렉트로 주는 게 낫고 줬다가 돌려받는 거면 이제 사실 차용의 성질로 입증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차용증을 꼭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주는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간에 그럼 계좌이체 돈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은 증여로 볼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대부분 이제 생활비를 그래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생활령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막 바로 이거 다 걷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이게 많이 걸리냐면 결국은 이제 생활비냐 아니냐 요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증세법 46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뭐 피부양자 생활비 뭐 요렇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첫 번째로는 생활비라고 받았는데 그걸로 자산 축적을 하면 이거는 증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줬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거나 자기 명의로 뭐 주식을 산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이러면 재산 형성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생활령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부부간에도 공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죠? 사실 부부간에는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10년간 6억 원입니다. 6억. 6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증여한 내역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부부면 운명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가정주부고 그다음에 남편이 바깥에 일하면 요즘에는 이제 여성 인권도 올라왔고 사실 가정주부도 직업이잖아요. 남편분이 뭐 예를 들면 한 2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내분이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50%는 아내가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50%면 10억. 10억이 아니었다 5억을 이제 매년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왜냐하면 그걸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건 부부가 같이 번 거고 같이 한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저도 항상 이게 의문인 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때는 이게 또 갈라지잖아요. 그 공적을 인정이 받기 때문에. 근데 세법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인정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말씀 주셨던 대로 그렇다고 국세청이 막 뭐든지 스트릭트하게 무조건 다 추징 막 이렇게 마인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거기도 이제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인지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막상 하다 보면은 이거 공동생활 영위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좀 위험한 거고. 네, 그건 확실히 그걸 취득하고 거기서 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 2차 생산까지 됐다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남편한테 10억 중에서 5억 받아서 자산을 취득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건 결국에는 부부의 재산인 건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명문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배우자가 번 돈의 몇 프로까지는 그냥 증여로 빼줄게라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그런 게 딱 생기는 순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걸 악용하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악용해요? 위장 결혼을 하고 내 소득을 계속 몰아준 다음에 이혼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산을 몰아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엄청난 도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혼이란 제도보다는 세금이란 제도가 좀 더 스트릭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10년에 6억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0년 사이에 6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 드네요. 자, 그럼 부부간과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네, 성질이 완전 다르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부부간에는 사실 증여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받더라도 네. 사실 10년간 6억 원이나 되니까 그렇게 조사가 많이 펼쳐지진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 부부간의 증여 이슈로 불거졌던 거는 좀 역삼동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 120억짜리 건물 사실 때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셨어요. 네네. 근데 배우자가 지분의 반을 구입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대출 비중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는 대출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대출이 뭐 110억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10억이고 거기서 50%니까 5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우자 간의 공제 6억 원 이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는 이제 납세자는 나는 500개, 5억 어차피 증여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 기준은 120억 원. 왜냐하면 나머지 금액의 구성 요소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액이 클수록 소명이나 이제 조사의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요즘엔 또 나이가 많은 자녀분들이 독립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독립 못한 걸 떠나서 또 직업까지 안 가지고 집에서 이제 안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많은 30대, 40대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 거는요? 저는 네. 우선은 소득이 없으시면 이 네. 피부양자 생활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 똑같이 드리지만 이걸로 네. 자산을 축적하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 생활비 쪽에서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이제 그겁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 적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미 부양할 의무가 있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줘야지. 할아버지가 이래 준다라는 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생활비라는 건 사실 일시적이고 소모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막 뭐 한번 입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4년치 등록금이야 하면서 뭐 갑자기 뭐 1억 원을 준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세법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증여 추정 배제라 그래가지고 네. 뭐 30대 이상은 뭐 5천만 원까지는 채무나 뭐 주택 사는데 빼주고 뭐 1억 원 빼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좀 맹신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뭐 어차피 괜찮은 거 아니냐, 법에 적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첫 번째로 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게 있고요. 그건 약간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증여 성질이다라고 하면 증여 추징하겠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계좌이체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항목란에 예를 들면 생활비 주면 그런 걸 기입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마치 이 생활비의 목적성이고 그다음에 가끔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빠서 야 어디 이거 종중에 돈 좀 보내라고 아들한테 보내주면 아들이 또 보내고 그런 것들은 적요를 확실히 명확히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명할 때 아니 몇 년 전의 사건인데 이 적요를 우리가 지금 조작할 수도 없고 그냥 그때 정말 이런 거 돈을 대신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한 것뿐이다. 라고 해서 소명하기에도 되게 깔끔하고요. 과세관청도 무조건 추징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진 않는데 몇 년 전에 그 소명의 논리가 이제 그 통장 메모지 않습니까? 네네. 메모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렇군요 하고 이제 바로 이해를 해주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기록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자, 그럼 국세청은 계좌이체 내역 언제 보나요? 세무조사 어떤 경우 나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가족 간의 증여의 조사에 가장 민감한 포인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불로소득이라는 성질을 강하게 보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크게 머금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특히 사실은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취득자금 소명계획서, 그다음에 전월세 그냥 보증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전월세 신고제. 이 두 가지 사항일 때 주로 많이 보고 상속일 때는 사실은 세무조사할 때 아주 많이 봅니다. 상속세 부분은 뭐 이따가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 핵심 정리 지금까지 했는 거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무조건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에 요즘은 생각보다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경우보다는 뭐 실질적으로 차용해 주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이 차용이라는 습관이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됐기 때문에 진짜 내가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차용증은 잘 작성하셔서 그대로 좀 실천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적요를 좀 잘 남겨 놓으셔서 조사가 사실은 몇 개월 있다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몇 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좀 하시고, 그다음 새로운 증여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개정세법들 나오시면은 좀 유념하셔서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용증 얘기해 주셔서 그럼 차용증에는 당연히 이제 언제까지 갚는다도 있겠지만 거기 이자도 적어야 되잖아요. 몇 %인지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부모님한테 그럼 이자도 매달 계좌이체를 해드려야 될 건데 네. 이자 몇 % 정도로? 법에 적혀 있는 건 4.6%입니다. 4.6% 미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만으로도 해도 상관없으세요. 실질적으로 연에 4.6%와 실질적으로 주고받았던 차액이 이자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말 그대로 싸게 받았다라고 해서 증여로 또 추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액이 결국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갭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차용증 얘기 나와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차용증의 성질을 많이 믿어줘요. 그렇죠. 예, 이제 막 대학 들어가고 생활비 이제 부모님한테 받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20억 원 차용했습니다고 해서 그 자녀가 20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쉽사리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차용증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짜 차용을 하는 거니까 그 날짜에 제발 차용증을 쓰시라. 꼭 차용증을 막 몇 년 있다가 조사 나오면 허겁지겁 쓰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게 형태가 안 맞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족 간의 거래니까 아니 내가 빌려준 셈 쳐? 라고 하는데 차용증을 그 날짜에 써두시고 뭐 하다못해 간단하게 그 날짜라도 알 수 있는 인감증명서라도 각각 발급해서 뭐 요즘 시스템 좋으니까 스캔해서 자기 메일에라도 보내놓으면 언제든지 기간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날짜를 얘기해 주셨어. 예를 들면 오늘이 뭐 2023년 12월 8일이잖아요? 네. 이거를 오늘 제가 저희 형이랑 칠게요. 뭐 빌렸어요 한 10억을. 이거를 지금 쓸 때 안 써고 나중에 2020 한 8년쯤에 2023년 12월 8일 해서 나오면 써놔도 이게 뭐 그날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의 성질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주가 마른 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조사 나오고 나서 인주를 찍으시는데 인주가 진짜 생각보다 마른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주를 해야 돼. 사인하면 안 돼요? 사인을 하게 되더라도 완전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 종이를 어떤 기계에 넣으면 이 종이가 몇 년 생산된 종인지 나와요. 네, 그게 본처. 정말? 네. 정말요? 이것도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있습니다. 볼펜 잉크도 있습니다. 몇 년도 생산 잉크인지. 네. 국세청이 그렇게까지 발전돼 있군요. 물론 이제 가액이 크지 않은 거에 그 기계를 돌리진 않을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영상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갑니다. 안 나갈 이유가 있나요? 제가 괜한 정보를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조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차용증 쓰면 그냥 개인 간이니까 차용증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장 아니면 자기가 지문해서 찍든가 아니면 이제 사인하거나 세 종류잖아요. 셋 다 상관없나요? 아무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또 그거를 뭐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증을 받는다라면 결국 날짜가 나오니까 그 날짜의 명확성을 저는 좀 더 그리고 이자는 매달 이제 어떤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 주는 게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자 기록이 있는 게 차용의 성질을 주장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조사가 3개월 이후에 나올지 아니면 뭐 3년 이후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세요. 이자를 연이자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몇 년 이후에 나온다 그러면 그 기록만 명확하면 상관없을 것 같다. 근데 1년이 지나지 않은데 조사가 나왔다고 치면 이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그 무이자로 한 거를 과연 합리적 경제인이 활동한 거라고 믿을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의 이슈도 또 있죠. 나 이번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건 종이가 몇 년도인 것까지 나온다라는 국세청의 기술. 저한테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요즘에 현금 입출금 잘못하면 세금 조사 나온다는데 진짜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금 증여할 때 증여 아무래도 뭐 그런 거 많이 하시겠죠. 이게 뭐 부모님한테 받아서 내가 계좌이체로 바로 쏘면 탁 남으니까 본인 통장에서 빼고 그다음에 내 개인이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이따가 이제 올리면 이게 뭐 명확하게 잡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 증여할 때인데 ATM기로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도요. 좀 하나씩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는 세금보다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나 그 체크하는 게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록들이 세금 조사하는 쪽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가족 간의 이 이슈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이슈겠지만 이게 그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을 하게 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보이스피싱과 연관성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죠. 그래서 기존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 얘기가 있었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고액
현금 인출하게 되면 뭐 1,0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은 사실은 은행원 분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돈 어디다 쓰냐. 1,000만 원부터. 네, 1,000만 원부터입니다. 1,000만 원 이상. 999만까지 안 물어봐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ST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심거래 보고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한 적은 없지만 은행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좀 많이 고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STR은 의심거래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999만 원씩 계속 매일 뽑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역 자체가 너무 계속 반복적인데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FIU,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100만 원 입금하고 나서 바로 출금 30분 이내에 못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막 99만 원, 97만 원 막 넣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심거래로 사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A은행에서 그러면 999만 원 뽑고 B은행에서 999만 원 뽑으면 이건 또 되지 않냐. 네. 사실 은행별로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또 STR 관점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이 쌓이면 이걸 묶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이제 FIU 그 금융정보 분석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사실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보다가 그게 이제 텍스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이제 증여세나 세무조사 이슈로 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하루 현금 인출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거죠? 사실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이제 999만 원이 맞긴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 그 금액 이상을 인출해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죠. 예, 안내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남을 뿐인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은행 가서 사실 자기 돈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려면 항상 예를 들면 진짜 과거 시대는 종이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메일로 할 때는 어쨌든 휴가 목적 네, 맞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이제 구두로 뭐 카톡으로 뭐 휴가를 보고 하자 어쨌든 목적을 물어보는 케이스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그렇죠. 상신하고. 사실 자기 휴가를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휴가라는 건 되게 자기 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그걸 안 묻는 게 예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돈을 이게 보이스피싱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사실 1억을 인출하든 5천을 인출하든 그 목적을 묻는 게 사실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은행에서는 어떻게든 이상거래에 대해서 그 보이스피싱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너무 이제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면담 요청하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참 이게 괜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번거로움을 만들어 주니까. 왜냐면 내 돈 뽑는 건데 사실. 근데 그게 한편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금융 습관이 많이 이제 그 비대면이랑 그다음에 비현금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은행까지 와서 그걸 출금하는 경우 거의 없고. 맞아.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 아주 그냥 자극적인 그 말은 뭐냐면 아니 현금 인출해서 쌓아놓고 그냥 주면 되냐 않냐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선생님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세요? 그러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10년 이내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녀를 주는 거는 오케이 그렇다고 칠게요. 뭐 조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자녀가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자녀도 결국은 뭐 차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할 때 요즘 솔직히 누가 현금 갖고 와서 이렇게 떡 하면은 물론 이제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딱 눈앞에 두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이건 블랙마켓 돈 아니야? 내가 이 돈 받아도 돼? 라고 걱정을 하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습관 자체가 현금을 쓰는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백화점이나 압구정 뭐 도산대로 쪽에 명품 건물들 있잖아요. 매장들. 거기에 가면 뭐 지하나 이제 거기 계산하는 곳에 가면 뭐 현금 들고 와서 계산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던데. 네.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롤렉스 같은 거는 딱 현금 주고 사고 가면 이거 가치는 나중에 오르니까 이거 하나 보관하고.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약간 특수성질이지 않을까. 사실 롤렉스나 이제 명품을 사는 분들이 많지는 또 않으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자녀에게 현금을 주더라도 결국은 이게 자녀가 과연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예, 결국 생활비로 쓴다고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몇십 년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보다 그래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권하고 싶진 않다. 예. 그럼 현금 인출할 때 꼭 조심해야 하는 거는요? 현금 인출하실 때는 우선은 이런 케이스도 사실 있었어요. 약간 세무조사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ATM으로 이제 결국은 계좌이체를 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ATM으로 9억 9천만 원을 뽑아서
전세금으로 주신 거예요. ATM기 한 번 인출 얼마 되죠? 600만 원입니다. 하루 총이죠. 아닙니다. 기계 한 번마다 이제. 그래서 계속 600만씩 뽑을 수는 있는데. 하루 중에 계속 더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계에 이제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멈춰버리는 거고.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이 노력이시면. 네,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 전세금이 그 자녀가 낼 수 있는, 벌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사가 왔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조사 기법, PCI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P가 이제 프로퍼티인데 자산 증가된 거, 그 다음에 C가 컨섬션, 소비한 거, 뭐 5년 내에 얼마 썼다. 그 다음 마이너스 I가 인컴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소득이 고작 번 게 2억인데 그동안에 증가됐던 게 10억이면 이 8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났느냐? 이런 조사 기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결국은 현금을 주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자녀가 소득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출처의 의심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본질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파트 지금 전세 가격 얘기해 주셨죠. 사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제가 알기로 떨어져서도 한 10억 정도인 맞습니다. 걸로 아는데, 어쨌든 요즘 사실 젊은 분들 결혼 안 하고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기도 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출산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통화량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 가치는 떨어졌는데, 과거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주는 증여세나 이런 거 증여 공제액도 좀 늘려주고 해야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의 집값이 사실 뭐 전세를 구하더라도 자녀들만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발 빨리빨리 증여 좀 해줘라. 왜냐면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자산은 증가하는데, 이 세금은 세율표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자녀들, 제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인데, 마중물이 없으면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좀 게임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 너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현금 함부로 쓰면 또 조사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현금 어떻게 쓰면 돈 세탁을 의심을 받는 건가? 수상한 현금 거래 좀 어떻게 잡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CTR, 결국 1,000만 원 이상 뽑게 되거나, 뭐 은행원에서 바로 이제 면담을 요청할 테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금액 이하로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STR, 의심거래 보고로 잡힐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금 인출하시더라도 이제 상속과 연계된 지식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막 돈을 뽑았어요. 돈을 막 뽑았는데 그게 어디로 간 건지 소명을 못하면 대부분 이제 원래 국세청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은 이 납세자, 상속인들이 소명을 못하면 그걸 상속재산에 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사실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경우죠.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지난달에 아버님이 어디서 뭐 식사하셨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조사할 때 이제 그런 걸 어떻게든 찾아내는 건데,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죽음이 도래하면 진짜 갑자기 특이한 징후들을 보이실 때가 있긴 있어요. 무슨 징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갑자기 엄청난 종교단체 기부를 엄청나게 크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그나마 일반적인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약간 특이한 말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생전에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셔서 진짜 돈을 많이 뽑으셔서 지인들 계속 오라고 한 다음에 지인들한테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주신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약간 저는 아직은 경험 안 했지만 죽음이 도래하면 약간 초월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 때 어떻게든 소명을 하고 진짜 그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말씀 좀 해주라. 그러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 그 준다고 하시니까 저도 생각난 에피소드가, 저도 이제 돈 많은 분을 만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높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골프장을, 여러분 제가 골프 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이제 가자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가봤었는데, 그분 진짜 돈이 많으세요. 최소 1,000억대 이상인데, 진짜 돈이 많으신데 주고 싶은 성향도 좀 있으신가 봐요. 골프장에 갔는데 거의 캐디님 있고, 거기 또 의류 매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그 점원도 있잖아요. 다 팁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저는 살면서 이렇게 팁을 많이 다양하게 주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이제 골프 치고 식사하고 하면서 팁만 한 8명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돈이 한번 많아 보면 참 그러고 싶어 보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의 이제 주제 세무조사 피하면 현금 주는 방법 한번 핵심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세무조사는 의심을 사는 이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해를 사지 말자.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예방적 세금 이제 절세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절세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좀 바로잡고 네. 제대로 알고 좀 실천을 하자. 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사실 현금 인출하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니까 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이제 용인 쪽이었습니다. 용인 쪽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분이 송파에 계셨는데 아버님의 계좌에서 송파에서 계속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 계신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이 지점이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왜 용인에 계신 분이 송파에서 돈을 그렇게 출금을 하느냐. 라는 오해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진짜로 송파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돈을 출금하셔서 송파가 고향이셔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쓰시긴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오해를 살 행동이 그렇죠.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출할 거면 용인에 가서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그래야지 의심을 사지 않는다. 그죠. 약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금 얘기하셔서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크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상속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옛날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부자구나. 우리 상속세 내는 사람 잘 없는데 했는데 이제는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게 아닌 건가요? 제가 이제 상속세 책도 네. 쓰기는 했기 때문에 아, 책도 내셨구나. 사실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강연을 사실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차원의 강의, 공익 강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통계치로 봤을 때 이제 매년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쭉 점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확실히. 네. 그래서 지금 21년도에는 한 31만 명 정도 돌아가셨고, 22년도에 갑자기 툭 튀어 올라요. 37만 6천 명인가? 그래서 갑자기 거의 20%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망자가요? 네,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났었던 상황이죠. 고령화라서 그런가? 아, 코로나도 있나?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22년이면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었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그래프들이 뭐 물론 다를 수 있는데 항상 인구 그래프가 약간 절벽 현상이 생기시잖아요. 이게 약간 반대로 사망자 수는 엄청난 계단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보고 그 다음에 매년 상속세 신고한 인원수를 사실 국세 통계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맨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상속세 신고한 사람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16년도만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하신 분이 한 2.2%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05년도부터 데이터 알고 있는데 진짜 한 1%대에서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그 말이 맞았죠. 예전에 상속세 신고하면 야 친하게 지내. 저 친구는 부자네. 근데 요즘은 최근에 작년에는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2%란 얘기는 뭐냐면 100명 중에 5명인데 사실 대부분의 상속세가 서울 수도권이나 이제 부산이나 광역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는 집 한 채 있으면 진짜 거의 상속세? 그렇죠. 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여기는 5%보다는 비율이 확실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보편화된 세금이 되고 있는데 이 세금에 대한 인지를 많이 못 하셔서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좀 충격이 있어서 상속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약간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증상이 없어요. 근데 상속의 아버지가 딱 펼쳐지는 순간 상속세가 얼마라고요? 3억 원이요? 막 이래 놀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타임이나 두 타임은 무조건 무료 상속세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대부분 모르세요. 모르죠. 살면서 부모님이니까 두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나마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장인모른 장모님 뭐 이 정도인데 거의 경험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거의 다 이제 장례식장 끝나고 나서부터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든 좀 이런 건 좀 공익적으로 좀 도움 드리자. 맞습니다. 사실 저도 7년 전쯤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와 관련된 건 없었고요. 당연히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면서 아예 약간 그죠. 첫 경험이니까 진짜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내 마음도 당황스러운데 이 절차도 모르니까 되게 당황스럽던데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절차 시간 순으로 갑자기 이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장례식장 이제 장례 비용 잘 치르시고 네. 그다음에 그 관련된 이제 뭐 장례 비용이랑 그다음 뭐 봉안 시설이나 자연 장지 비용 같은 것도 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영수증이라도 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맥스 1,500만
300만 원까지 두 개 합치면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진단서나 뭐 시체 검안서 이런 거 좀 수치를 해 놓으시고, 그게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문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상속 발생하시고 나서 1개월 이내에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라. 출생 신고를 하듯이 이제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뭐 시군구청이든 주민센터든 받아주는데,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공무원분이 말씀 주세요.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드릴까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 이분의 재산 목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 이게 물어보나요? 예, 바로 이제 물어보고 진행을 해주세요. 아, 진짜 사망 신고할 때? 예, 예. 7년 전에 이게 없었나요? 7년 전 없으셨나요? 안 해주셨던 것 같지? 이게 약간 선택사항인데 요즘은 민원적으로 다 말씀을 먼저 주세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제 상속인의 인적사항 적고 딱 하면은 대부분 이제 바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제 먼저 주는 건 부동산 관련 정보 바로 줍니다.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바로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융 관련 정보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은행이랑 뭐 우체국,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세금 체납된 것도,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그래서 한 7일에서 20일,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1가지의 정보들을 전부 다 쭉쭉쭉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받아보면, 이제 상속인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 업무를 좀 잘 보시는 분이 해라. 왜냐면 그분의 문자로 이게 다 날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자로 받았던 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그럼 거기서 그 약간 예금부터 모든 정보 내역을 좀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건강보험 나가셨던 거. 네. 그런 것들 연락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인출되지 않게. 신용카드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고정지출 내역도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건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그 휴대폰이랑 집 전화기는 1년간 우선 끊지 마라. 휴대폰이요? 네. 왜 요금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1년 정도는 그래도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꿔 놓으셔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망자가 돌아가신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진짜 발생합니다. 해외에 있다거나 그러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코로나 때 그 경험한 건데, 네.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던 분이, 그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네. 채권 채무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피상속인이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분들은 갑자기 이제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돈을 나한테 받아야 될 분들은 나타나시는데 그게 요청하는 그 금액이 맞는지도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네. 휴대폰은 1년 정도는 우선은 살려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로 좀 넘어가는데 네. 그런 은행의 다양한 예금, 보험 뭐 이런 것들 다 알게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면 어떤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서류 챙겨서 뭐 대표 상속인 한 분만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예금들을 다 이제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산을 하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가셨을 때 무조건 은행에 이제 폐쇄된 계좌까지 포함해서 10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출력해서 보관을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상속세 조사할 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뒤에 끝에 조사를 말씀드릴 건데 상속세는 무조건 조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10년간 무조건 조사를 해요? 무조건 조사합니다. 조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저는 없었으니까. 자체 조사로 끝난 거예요. 아. 네, 대부분 이렇게 조사가 안 오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좀 낮았을 때나 별 이슈가 없었을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세무서에서 자체로 결정 내리고 끝납니다. 근데 상속세가 내는 사람이나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조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전증여 내역이 많을 때. 근데 사전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계좌 내역 10년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을 전부 다 상속세 계산할 때 얹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큽니다. 그래서 네. 돌아가신 날 재산은 20억이었는데 예를 들어 10년간 증여를 한 게 40억이다 그러면 60억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 이 상속세 신고 기간에 미리 알아놔야지 네. 조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죠. 왜냐면 그게 다 증여가 아니라 아니 이거 제가 아버지한테 빌린 거고 갚은 내역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리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세무조사할 때 99%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망 관련된 이제 유족연금, 뭐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이런 것들 청구하고 정산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놔야 아버지가 이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를 할지 한정 승인을 받을지 이거의 기간도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이다. 자녀 두 분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배우자분은 이제 한정 승인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대에서 다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배우자까지 이제 상속 포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직계 비속의 그 다음 단계인 뭐 손주들한테 또 넘어가요. 그럼 또 손주들도 상속 포기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민법 천조에 나와 있는 그 상속인 순서가 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뭐 사촌인 혈적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게 계속 나가서 갑자기 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느닷없이 저 형제자매까지 넘어가고 사촌까지 넘어가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자, 때문에. 그럼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한정 승인, 자녀 A, B는 상속 포기하면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정 승인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고인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인데 한정 승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예요? 상속 포기는 이겁니다. 나는 아예 그냥 상속과 관련 없는 사람을 난 빼줘. 빚도 돈도 안 받겠어. 난 다 빼줘. 네. 그다음에 한정 승인은 내가 재산은 받는데 빚, 채무 한도로만 받을게 라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채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끝.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해야지 그 뒤로 안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에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그러면 뭐 얼마나 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가끔 제가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연을 끊으신 이제 그 가족들이 있어요. 아, 있죠. 네, 있어요. 가족들, 연금을 가족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근은 이제 아드님 혼자만 있으신 거예요. 아드님은 그러면 아버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채무가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사망 발생한 것도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상속받지 않을 거면 또 말소 신청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내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2개가 있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있고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12월 8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6개월인 6월 8일까지 그때까지 이제 그 가치를 매겨야 됩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상속이란 건 무상으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딱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시세가 그냥 뭐 부동산에서 10억이래 갖고 10억 이 신고를 넣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법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거, 어떤 자산에 대한 거 시가를 그때까지 좀 매겨야 되는데 요게 사실은 절세할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거를 잘 짜야 상속인이 엄청 편합니다. 이걸 잘못 짜니까 상속인들이 엄청 고생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 재산 가치가 빨리 상속세만 적게 내고 끝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나에게는 취득가액,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끝이지만 나는 스타트면 내가 미래에 팔 때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세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일괄공제에 5억 원, 아무나 빼주는 게 5억 원이고 그다음에 배우자 있으면 5억 원 더 빼주거든요. 그러면 10억 원까지는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아버님한테 받는 부동산이 5억 원이라고 기준시가가 5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동에서 팔리면 그거 가액 끌고 오니까 사실은 거의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액의 이 2개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단독주택,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임야, 전답, 과수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받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옆집이 팔렸다고 그 가액을 끌고 와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좀 낮은 수치죠. 공동주택 가격이 5억이면 그거 실질상 시가로 이제 시세대로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 막 8억, 10억일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5억으로 이제 받으시니까 어차피 10억까지 공제를 받는데 세금 안 나오겠죠. 근데 미래에 팔 때 10억에 판다 그러면 10억에서 팔 때 5억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5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간단히 양도세 계산하면 한 1억 9천 되거든요. 한마디로 너무 싸게 그걸 잡을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방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면 가격 올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10억까지는 세금 안 내는 건데 8, 9억까지 최대한 올리는 거예요. 8억까지 올리면은 어차피 세금 똑같이 상속세는 0원인데 미래에 팔 때 양도세는 한 6천만 원. 그러면 미래에 이제 피눈물을 덜 흘리시는 그렇죠. 야, 이런 것도 확실히 정보를 알아야지
내 맞습니다. 돈도 지킬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또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개시일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말 그대로 12월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6월 말입니다. 네. 세 가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그 다음에 부동산이면 취득을 해야 되니까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그 다음에 이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번 돈이 있을 거잖아요. 돌아가신 날까지 번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네. 신고 및 납부 세 가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무료 상담을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상속세가 비싼지 모르세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2월 8일 날 돌아가셔서 12월 뭐 15일 날 상담을 했다고 치면은 제가 그 미팅 때 하다못해 빨리 말씀드리면 뭐 3억입니다라고 말하고,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간단히 말씀드리거든요. 뭐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6월 달에 알면 이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대한민국의 상속의 7, 80%는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팔아있는 거. 예, 근데 또 마지막 달에는 팔지도 못하죠. 갑자기 주택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예.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환장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취득세도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대출 받아가지고 취득세 내고, 그나마 상속세는 다행인 게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 잡고 좀 쪼개서 내는 거, 최대 10년까지 11조각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 마련의 기간을 상담을 받고 미리미리 빨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2억 원 있었다, 예금이. 가끔 이런 분들 있으세요. 이제 상속인들께 받고 펑펑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딱 이제 세금 낼 때, 이제 서로 탓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이제 공동 계좌 만들어서 세금이랑 이런 것들은 납부할 걸 공동으로 우선 놔둬라.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툼은 다툼이고 세금은 세금이다. 세금은 협력을 해야 된다. 다툼은 알겠으니 세금은 협력을 해라. 왜냐하면 그렇다고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무섭게 쌓일 거다. 그러면 결국 본인들의 자산이 깎아먹는 셈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9개월 이내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나서 9개월 이내 가장 중요한 이제 세무조사가 펼쳐집니다. 세무조사 그러면 뭐 얼마나 하겠어 하는데 10주 합니다, 10주. 2달 반 합니다. 예. 그래서 2달 반 동안 이제 돌아가신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데, 이게 또 50억이 넘어가면 이제 지방 청급에서 하고요. 근데 조사가 생각보다 타이트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 신고기간에 이제 사전증여나 이런 계좌 내역을 몇 달 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야, 이걸 보는 순간 전 드는 생각은 이제, 야, 이거 참 돈이 많으면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피곤할 수 있구나. 자녀분이 그걸 다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 드는데, 저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도 언젠가 이제 죽을 거잖아요. 그쵸? 뭐 70세 죽을 수도 있고 90세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소망 중 하나가 나중에 제 미니미 이제 김 작가가 생기면 제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죠. 왜냐면 저는 어쨌든 인터뷰라는 걸 재테크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는 게 재밌는데, 약간 일본 같은 데는 가업을 막 물려주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이거 어쨌든 김 작가 TV 유튜브라는 게 그때 되면 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뭐 200만 원 되어 있겠죠. 곧 이제 200만 원이 될 테니까 이거를 물려줘요. 이거를 물려주면 어쨌든 이게 채널이 크니까 여기서 물론 그냥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여기서 일을 했을 때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예. 이걸 자녀한테 그냥 물려줘도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무료로 받나요, 걔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요즘은 이제 기재부에서도 이걸 잘 지켜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요건이 엄청 엄격했는데 그 요건을 좀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 기간이나 이런 것도 적고 공제액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뭐 10년 이상 했냐, 20년 이상 했냐, 30년 이상 했냐에 따라서 공제수도 200억, 300억, 600억. 결국 이제 그 김 작가님의 이제 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가치만큼 받았을 때 그 요건에 부합하는 금액까지는 확 영원으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상담한 게 또 가업증여 특례를 또 상담을 하고 왔는데, 요즘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요건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이제 말 그대로 김 작가 미니미님에게 미리미리 이제 가업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업 승계를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가업 증여 특례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증여를 기본 10억 원까지는 영원으로,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액수에 따라서 10%, 20%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요. 근데 공제수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정말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가업 증여 특례는 진짜 많이 활용하세요. 왜냐면 최근에 국세청 통계에서도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거의 쓰지 않던 제도인데, 그건 옛날에 약간 이미지가 있고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 뭐 기재부에서도 많이 이걸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장수기업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세금 내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게 저도 최근에 이제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삼성전자랑 이제 넥슨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네. 넥슨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그 주식으로 물납을 4조 몇천억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거의 경영권이 위험받을 정도의 많은 이제 경영권까지 가진 않겠지만 네. 아주 높은 비율인 28% 정도를 거의 물납으로 지금 갔으니까. 그러니까 넥슨은 지금 두 번째 최대 주주가 이제 기재부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물납으로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말들 하실 거예요. 뭐 기업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씀 하실 건데 기업에 망가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오히려 그 기업과 관련된 그 근로자분들입니다. 왜냐면 근로자분들은 직업을 바로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민생에 타격을 많이 주고 근로소득자분들에 대한 계속 기업의 가정이 깨져버리는 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고민이 많으냐면요.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보도자 이미 나왔어요. 데이터가 통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기업의 나이가 엄청 대표자의 나이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걸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죠. 60대 이상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진짜 말씀드려요. 야, 넥슨의 두 번째 최대 주자 기재부라는 거는 충격이네요. 저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세무사님이시고 상속세와 관련된 것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장례식을 하면 찾아오신 조문객분들이 부조금을 내잖아요. 작은 데는 몇백일 거고 합치면 많은 데는 몇천, 뭐 몇억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법적으로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자녀 3명이 있다 칠게요. 자녀 3명이 있는데 그 자녀 3명의 손님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근데 똑같이 33% 손님이 오고 33%를 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몰빵이 됐어. 90%가. 그리고 나머지 손님도 별로 없고 돈도 적게 들어온 거예요. 요럴 때 이 돈 들어온 부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부조금에 가지는 권리는 누가 있는 거죠, 일단? 요거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면 이게 자녀가 가지는 게 맞나, 부모가 가지는 게 맞나, 이게 다 케바케죠. 부모님이 그냥 너희가 다 가져 쓰라고 한 케이스도 있고, 이건 뭐 우리가 결혼식 비용도 많이 내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시는 등도 있죠. 자, 결혼식부터 가시죠. 아, 이거 재밌네요. 네, 이거 재밌다. 근데 또 결혼식은 진짜 판례가 있습니다. 아, 판례가. 네, 이건 판례까지 있어요. 이거 그럼 좋네요. 제가 그래도 조세법 석사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석사. 결혼 축의금 같은 경우는 축의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죠? 혼주의 결혼식입니다. 혼주. 결국 부모님이죠. 부모님 네. 보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부모님에게 대부분 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축의금 애들 못 준다는 얘기냐? 웬만한 케이스는 국세청도 사람이 사는 기관이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기관이고 열심히 다 일하세요. 그래서 이 익스큐즈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축의금에 대해서는 그런 이슈가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판례 케이스는 축의금으로 아예 좀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고모나 이모가 큰 액수를 주셨어요. 아주 큰 액수를. 그게 이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이제 몇 억 단위였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판례에서는 그 혼주의 결혼식이고 혼주에게 귀속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혼주에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다들 아시지만 뭐 이제 내가 신랑이다 그러면 신랑이 대부분 자기 거 직접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게 되는 거고 거기 판례에 이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임명록에 적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액을 얼마 낼수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임명록의 수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혼주의 임명록이면 결국 혼주에게 귀결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요즘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분 결혼하는 사람 여자 남자 신랑 신부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바로 입금할 수 있게끔 이제 결혼 그거 뜨잖아요. 글로 입금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디테일까지 들어가면 이제 각각 이름마다 얼마 줬는지 나오긴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 혼주의 결혼식이라는 인지가 좀 강합니다. 어쨌든 자녀와 만약에 부모님이 서로 이거는 누가 가져갈 것이지 싸운다면 그거는 이제 지금 판례상으로는 혼주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물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까지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자녀가 못 가져갈 건 아닌 게 뭐냐면 자녀가 유명인이 결혼할 때는 또 자녀의 축의금 많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분들 저도 이제 고객으로 좀 몇 분 계시긴 한데
그 연예인분이 결혼할 때 솔직히 다른 연예인분들이 추기하는 게 또 꽤 크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보고 왔느냐를 네, 맞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네. 거네. 자, 그러면 부조금은요? 부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통념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우선 가액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조사를 많이 하진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거의 근데 죽음과 관련됐기 때문에 거의 조사를 안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자산 이 부조금에 대한 다툼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정한 룰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형제들끼리 상속인들끼리 그냥 익스큐즈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더 많이 들어온 쪽이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하는 네.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되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사실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의 이제 그 조례를 하러 갔었었는데 사실 한 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부조화만 한 진짜 몇십 개를 봤기 때문에 네. 거의 다 그분을 보고 왔고 고수님들은 네. 그러게 이제 몰입되면 이제 그분이 대부분 그 부조금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장례식장 비용 내는 거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 부조금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취득세나 뭐 상속세 내는데 쓰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결혼식 축의금 네. 얼마 해야 되냐? 요게 이제 저는 축의금을 걷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이제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일단 제일 작은 금액이 5였던 것 같고 근데 5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는 약간 직장 동료에서 좀 덜 친한 관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안 낼 수는 없으니까 5 정도였던 것 같고 조금만이라도 친분 있으면 10이 제일 많긴 했고 그때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는 좀 애매하게 없고 20이 있거나 좀 많이 친하면 30 그리고 진짜 너무 가족 뭐 친지 정도면 한 50까지 가는 케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실제 좀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많은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대세는 10인 것 같습니다. 아, 대세 10. 네, 왜냐면 일단 가면 10. 네, 왜냐면 우선은 이제 그 기본적인 식사 비용이 이제 5 이하가 없다는 걸 많이 인지하시니까 그치. 네, 좀 직장 동료가 아니어도 뭐 좀 많이 친하지 않더라도 10은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나면 안 네, 되니까. 근데 가면 10, 안 가면 5인 것 같아요. 안 가면 5. 안 가면 5. 그냥 감사의 마음만 담고 네. 15는 진짜 없는 것 같고 맞아. 그 20만 원은 이제 세무사 관점인데 접대비 한도가 이 축의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인당 축의금은 딱 접대비로 이제 공제를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웬만한 관계는 다 20만 원 네. 무조건 드리고 있고 네. 좀 친분 쌓이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플렉시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어떤 전자기기를 사준다거나 맞아. 뭐 사실 최근에 들었는데 시끄러운 기계를 사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청소기나 아니면 세탁기처럼 소음을 일으키는 전자기기를 결혼식 때 사주면 좋다 뭐 그런 왜요? 얘기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야 거기서도 뭔가 거기서만 싸움이 다 잡아내는 건가 뭐 그런 원리가 있는 건가. 약간 미신 같은 것 같은데 약간 수능 때 엿주는 거랑 비슷한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속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리고 자녀에게 생전에 용돈 잘못 주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도 맞을 수 있다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상속세가 진짜 증상 없는 전염병인데 진짜 생각보다 세액이 높아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상속세 및 증여 세율 자체가 지금 23년간 안 바뀌었거든요. 23년간. 네. 그러니까 세금은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급여가 상승될 수 있잖아요. 매년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세율은 그대로면 결국 근로소득자는 매년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율 자체를 나머지 세율들도 그렇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오랫동안 안 바꿨어요. 네. 23년이니까 딱 2000년도부터 안 바꿨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짜리가 지금은 뭐 20억 한다 그러면 그때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 안 내요, 상속세. 근데 지금 돌아가시면 뭐 4억에 취득세 뭐 하면 5억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주택 하나 봤는데 5억 낸다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서울에 이제 주택 가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6년도에 서울 주택 가격 자체가 한 5억 6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억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그 당시에 상속이 일어나면 네. 얼마죠? 5억 빼고 일괄공제 5억 빼고 하면은 한 500만 원, 600만 원 내는 거예요. 지금 이미 뜨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23년 8월에는 지금 약간 주춤해서 2년 전에 비해서는 좀 빠져서 10억 3,900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냐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분이 좀 더 건강하게 살 뿐이었는데 그냥 상속세가 한 7년 지나니까 더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은 통계니까 사실 보수적으로 잡힌 것도 있고 아파트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더 감가상각은 됐었지만 상속재산 올라갔으니까 세금은
더 내야 된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치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금을 내는 건 한 17배, 18배 대폭 상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수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느 재산가액을 가진 사람이 상속세 신고를 제일 많이 하냐고 보면 10억에서 30억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아마 스펙트럼이 더 낮았겠죠. 뭐 이제 3억에서 10억 사이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10억에서 30억 사이로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를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6,200명이 한 14조 6천억 정도 신고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500명이 56조 정도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만 해도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번 이 세금을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아니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갖고 있는 상속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에다가 채무를 빼십시오. 임대 보증금이나 뭐 근저당권이나 빼시고 순수한 이제 재산가액이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빼보십시오. 그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곳에 세율을 곱하시면 돼요. 23년간 변동 없었던 그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얼마 낼지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 증상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기존엔 증상이 없었던 전염병이라고 느꼈을 수 있었는데 증상을 좀 캐치를 하는 순간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증여할 수 있으면 증여하고. 왜냐면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건 상속재산에 다시 얹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서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금 데이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내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부의 불평등이 해결되고 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해당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나도 상속세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맞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그 인식이세요. 그 어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바뀌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상속세 관련된 그 뉴스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포털 뉴스 휴대폰을 보게 되면 경제지만 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댓글의 분위기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많이 벌면 내야지 이건데 요즘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이거 막 이중과세나 뭐네 하면서 빨리 없애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 댓글이라는 거는 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댓글 안 좋을 거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유주택자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OECD가 통계가 절대적으로 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총 조세 100으로 봤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가 OECD에서는 2.42%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2.42% 정도 내는데 이게 뭐 높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2.42% 정도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한국에서 낸다. 근데 OECD 평균이 이제 0.42 정도 돼요. 지금 이미 뜨고 있는데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 5.7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한국이 그만큼 상속세가 많다는 건가요? 예, 상속세 및 증여세가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33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증여세. 예. 33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요? 없어요. 미국은 취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을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세금으로 이제 이게 와닿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이 수치만 상속세만 봤을 때는 OECD 중에서 탑 1인 거잖아요. 확실히. 넘볼 2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취득세든 어쨌든 뭐 내야 되는 세금들을 다 고려해서 봤을 때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세금이 높은 편인가요? 세목마다 달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자분의 3분의 1은 세금이 0원입니다. 예, 연말정산은 떼가지만 연말정산은 다 100%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게 내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 세목, 방금 말씀드렸던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거치고 있는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사시니까 세무사분들이랑 제일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세무사분들은 이 지금 상속세가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분들은 그런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사도 나오던데 한국이 뭐 이제 내가
돈을 벌면서 뭐 다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다음에 뭐 자산 취득하면 자산 취득할 때 팔 때도 내고 하는데 이걸 상속세로 또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이중과세다. 너무 이거는 좀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아까도 말한 것 좀 있잖아요. 실제 세무사, 현업에 계신 분들은 요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분들 생각은 완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자본이득세 개념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말이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받는 순간에 그 금액으로 세금을 내는데 그게 비유동성이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금매가 막 나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낼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몇 조어치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게 되면은 뭐 경영권에 대한 위험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소중한 그 자산, 특히나 이제 아버지랑 추억이 깃든 주택을 막 금매로 내놓는 기분은 제가 앞에서 보게 되면 별로 기쁘진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법인을 운영하셨던 분은 이제 주식을 이제 사실은 상속받게 되는데 돌아가신 날 기점은 주식 가치는 높은데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은 오너 위주입니다. 오너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걸 보고 업무를 같이 봤었던 모든 거래처가 뚝 바뀌어요. 그다음부터 그 법인에 대한 가치는 뚝 떨어지는데 어쨌든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상속세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담이 두 가지로 오는 거죠. 안 그래도 법인 다시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거기에 대한 비싼 것에 대한 세금도 내가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세금은 최고점에 잡혀 있는데 기업은 밑으로 이제 좀 떨어진 확률이 높은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다못해 법인이라도 자본이득세가 뭐냐면요. 지금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받고 나서 추후에 이 뭔가를 처분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스위치를 시켜서 어쨌든 유동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예전에 아버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식 가치는 이거였고 그 다음에 사업 돌아가신 날 이거였다고 치더라도 이걸 다시 물려받게 한 다음에 미래 이 가격에 팔면 예전에 취득가액 이걸로 봐줘서 아버님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가액으로 봐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왜냐면 내가 결국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어쨌든 매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자금이란 게 들어오니까. 왜냐면 상속세는 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걸 좀 갖고 이끌어가서 뭐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저는. 자,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세에서 사전 증여가 중요한 이유랑 상속세 폭탄표가 좀 증여하는 방법은요, 그러면? 요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10주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전증여로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제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보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줬으면 이제 무조건 증여라고 봐요. 그래서 소명을 해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빌린 거였고 돈 갚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소명을 하면은 오케이. 어느 정도 이제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 10년 동안의 그 거래 내역을 지금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나 많이 아무 생각 없이 또 받았었네. 그리고 이건 차용이었는데 그러면 뭔가 기록이라도 남기고 다시 변제라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좀 생각도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피상속인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가끔 펼쳐지지만 뭐 내연녀한테 막 준 내역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당황스럽죠. 네, 5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 포함이니까. 근데 내연녀가 받은 그 금액은 상속인들이 세금 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세법은. 5년 이내에 증여를 했으면 내연녀는 그 당시에 증여세만 내지만 이걸 상속재산에 얹어서 세금을 내는 건 상속인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그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이라고 해서 이 총액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내는 거거든요. 내연녀면 상속인이 아니죠. 그리고 바람핀 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왜 상속인이 돈을 내요? 증여세는 그 내연녀가 내지만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얹어서 계산하니까 환장할 노릇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유산 취득세인데 자기 받은 사람들이 받은 만큼 내라라는 제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기재부에서 요즘 이제 최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 형태도 많거든요. 그렇죠. 새엄마, 새아빠 뭐 이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받은 만큼은 내자라고 좀 바뀌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상속세 좀 줄이고 있나요? 그분들은? 진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빨리 움직이십니다, 부자들. 모든 부자들은 진짜 누구보다 빠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2017년 파리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쯤에 규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 빡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그 주택 관련 세금은 다 주택 수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7년 파리 대책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주 빠른 증여. 왜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근데 지금 미리 줘야지 2배, 3배 오르고 나서 주면 증여세 폭탄이다. 그래서 빨리 세대 분리시키고 증여 하나씩. 그리고 그 주택들이 대부분 2-3배씩 올랐어요. 근데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가 약간 우상향한다고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증여가 그 자녀의 마중물 마련하는 데도 좋은데 상속세가 펼쳐졌을 때 피상속인의 나이 평균이 7, 80대입니다. 7, 80대가 80% 이상이세요. 80대 이상도 50% 이상인데 그러면 상속인 나이가 환갑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60대가 돼서 받으면요. 이 뭔가 어디다 쓸 거냐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상속세가 그래 많이 나오냐? 두 번째로 나 죽으면 얼마 나와요? 그분도 상속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상속을 받는다 치면은 그걸 마중물 삼아서 40대까지는 뭔가 파이팅해서 뭔가 사업도 해보고 그럴 건데 그런 걸 접근을 못 하니까 증여라도 좀 빨리 해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뭐 숨겨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빨리 저희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질문으로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증여세, 상속세, 세금 덜 내는 방법 핵심 좀 정리해 준다면요. 저는 무조건 예방적 세금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절세를. 예. 첫 번째로는 지금 상속세가 얼마 나온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곧 나이가 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딱 두 부류세요.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절대 못 줘. 두 번째는 미리 주자. 이런데 첫 번째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이제 자녀분들에게 좀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 자녀분들이 너무 힘들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10년의 사전증여가 다 포함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빨리 움직여야겠구나.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는 내년부터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이제 공제가 1억 원 더 추가되니까 증여를 미리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 외적으로 기본공제 5천만 원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증여 같은 경우. 근데 그 이외에도 뭐 가업, 증여공제나 다양한 공제들의 제도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게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좀 공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집값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상속세 내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주택 상속 받을 때 체크할 세금 이슈는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버지는 끝이지만 이걸 받는 상속인들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라는 거는 이거를 아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가 주택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고, 상속재산 중에서 거의 8,9입니다. 진짜 8, 90%인데, 주택입니다, 주택. 예, 대부분 주택 한 채거나 주택 몇 채가 있는데 이걸 상속인들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이제 말 그대로 좋을 것이냐. 사실 저한테 상담, 이제 무료 상담을 제가 많이 하니까, 상담할 때마다 가장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재산이 제일 높으니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주택 한 채가 한 15억. 그 다음에 현금 한 2천만 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은 진짜 10분 중에 한두 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주식, 코인 이런 건 거의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 이 주택에 대해서 모든 게 이제 상속재산으로 확정, 귀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금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향의 답변이 뭔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라.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취득 단계인데 돌아가신 날 무주택자가 받으면 취득세가 좀 더 감면이 돼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0.96% 내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2.96%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배를 더 내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몇 천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이면 집값 자체가 비싸니까. 1,000만 원과 3천만 원 정도의 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속세는 배우자랑 자녀 2분, 이 3분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3분의 1씩 받으면 똑같잖아요, 지분이. 근데 무주택자인 분이 34를 받고 유주택자이신 분들이 33씩 받았다 그러면 무주택자인 분이 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100% 전체를 무주택자로 봐서 취득세를 낮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디테일 챙기시면 좀 나이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1가구 1주택의 상속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택수가 하나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유주택자다, 우리 다 유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자기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주택수 포함되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이 있든 없든 상속주택 받고 나서 그 다음 주택을 사는데 그게 막 5번째 주택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 취득세 중과를 내면 막 12.4%, 13.4%.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는 1%에서 3%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취득세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 주택수로 카운팅 되는 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게 같으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까지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포함이 됩니다. 3명 다한테 1주택, 1주택, 1주택이 추가되는 건 아니군요. 결국 한 주택씩 준다 그러면 그래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한 주택의 지분을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맞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주택수. 그분이 주택수가 추가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상속으로 원인으로 받으면 이게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5년 동안에 우선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결국은 5년 이후에 나에게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5년 이후에는 취득세 중과가 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속은 결국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받은 거니까 5년 정도는 빼주는 게 취득도 있고 보유 쪽에도 있습니다. 양도 쪽에도 사실 있어요. 5년 정도는 빼주겠다. 네.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 세금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거예요. 보유할 때는 세금 내는 게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그건 이제 과세 기준일이라고 6월 1일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보유세를 매기는 건데 5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치면은 6월 1일까지 등기를 못 할 확률이 높죠. 왜냐면 어수선하고 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는 이거를 결국 누군가에게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기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똑같은데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이 똑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자랑 자녀 두 분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 지분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1.5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 자녀만 두 분 있다 그러면 자녀 두 분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뭐 형이나 누나, 언니가 되겠죠. 그분이 이제 이거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12월 달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니까 이거 합산 배제나 이런 거 챙겨야 되는 분들은 좀 챙겨야 되는데, 첫 번째로 5년간은 자기 주택수에선 빼줍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상속주택이 생겨서 2주택이 돼버리면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더 높은 걸 못 받고 일반적인 세액공제도 적용을 못 받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적용을 해주겠다. 그 대신 얘가 이제 공동주택가가 10억 원이고 상속받은 게 5억 원이다 그러면 15억 원으로 가격은 빠지진 않는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5년간 적용하는데 5년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지분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은 그것도 주택수에서는 빠진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은 좀 부담이 덜 되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고만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분 시에는요? 예, 이제 처분할 때인데 기존에 종전주택이 있었고 내가 이제 주택 하나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상속주택을 받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전주택 팔 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셈 쳐줍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하나 받은 건데 얘 비과세 갑자기 못 받는다 그러면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주택이 3개다. 그러면 3개 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혼동하세요. 왜냐면 이게 취득 다르고 보유 다르고 처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게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이 3개 중에서 한 채만 그렇게 인정해 줄 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채가 뭐냐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뭐 소유기간도 똑같으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한 기간도 똑같으면은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한 주택. 다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기준시가 가장 높은 주택. 어떻게든 한 채만을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 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이 선순위 상속주택 받으시고 무주택자가 뭐 예를 들어서 두 분 있다 그러면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주택 하나씩 받아라. 왜냐면 무주택자분들은 받자마자 그냥 비과세 요건 맞춰서 미래에 팔면 비과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재산을 나눌 때도 그 세법의 적용을 활용하고 미래에 양도소득세 처분할 때 세금까지 같이 연계시키면 생각보다 미래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이제 지금 세 채가 아니라 한 채를 3명이서 나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한 명에게만 이거를 그 상속주택으로 주된 상속운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게 똑같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똑같으면 거기 거주한 사람.
그 다음에 최연장자 순이고 나머지 이 사람이 제일 지분이 높으면 나머지 2명은 지분이 낮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수 지분권자라 그래서 어떤 영향도 안 미칩니다. 자기 주택 팔 때나 자기 다른 주택 뭐 할 때나 이건 양도소득세 쪽으로는 주택수로 카운팅을 안 시켜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예를 들면 한 채를 남겼는데 자녀가 3명이면 이게 지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팔고 나눠 가지는 게 있잖아요. 그 한 채를 3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면 피곤해지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세요. 네, 왜냐하면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하는 게 서로가 왜냐면 나중에 이거 팔기도 쉽지 않잖아요. 의견이 다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택이 많으면 이걸 지분대로 다 하나씩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한 채씩 가져가셔라. 한 채씩 가져가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다. 그럼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하냐? 현금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럼 한 채를 빨리 팔고 그 돈을 나눠 가지세요. 그게 차라리 상속인들의 다툼을 예방하는 거다. 상속세는 세금에 대한 문제지만 상속이란 거는 감정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합니다. 30억 원 넘어가면 다투고 50억 원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법원에서 봅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나름대로의 통계를 내린 건데 진짜 이게 30억 뭐라고요? 30억 넘어가면 다투세요. 50억 넘어가면 이제 경찰을 부르세요. 100억 넘어가면 말도 안 하죠. 법원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제발 좀 익스큐즈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 그거 생각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법원에서라도 만날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 마지막으로 그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논지 중에 하나는 살아있을 때 때에 맞춰서 증여 탁탁탁탁 준비하고 하고 상속도 준비해야지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을 자녀가 온전히 제대로 잘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죽음과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찍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요양원에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시면 어쨌든 자녀가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키워주셨고 했으니까. 근데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그렇게 잘 찾아오는데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예를 들면 미리 많이 줬어. 부모에게 돈이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제가 만난 상속인들 중에 사실은 그런 비율은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 정도는 그래도 그 대부분의 분들은 선량하셔서 그치, 받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그게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이 표현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잘못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분들이 가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장자 우선주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진짜 거기다 특히나 뭐 막내가 딸이다 뭐 아무것도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은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근데 부모님은 욕만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찌됐든 그 하나의 그 계약 관계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있구나.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누적되고 쌓이니까 거기에 오는 그 갈등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2명인데 어떻게 줘야 될까라고 이제 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공평하게 골고루 줘야 되는데 서운하게 느끼지 않아야 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말씀 드려요. 다 주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왜냐? 그러면 이런 일이 펼쳐지니까. 근데 적당한 마중물은 여유가 되면 좀 줘라. 그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이정훈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상속과 증여, 세금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요. 세금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하시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세금이 어려워 보이시지만 조금이라도 자산 관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약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들에 대한 명확도만 있더라도 왜 큰 도움이 되냐면 어차피 직접 해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세무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끔의 상식이라도 좀 키워라. 그래서 세금은 어느 정도 약간의 영역은 상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더 많은 세후 이익, 결국은 자산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특히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거는 주로 언제 하죠? 연말정산 사실은 뭐 11월, 12월에 11월, 12월에 많이 준비를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번에 이 영상 올라오고 또 저희가 세무사님과 연말정산 콘텐츠 한번 준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정훈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